자식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아내와 함께 작은 가정을 꾸렸고, 아들과 딸 두 자식을 키우며, 그저 평범한 하루가 가장 큰 행복이라 믿었다. 아침이면 출근길에 아내와 인사를 나누고, 저녁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그 순간들이 내겐 세상의 전부였다. 젊은 시절 나는 돈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그 수고 덕분에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등록금을 내느라 허리가 휘어도 자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내 고생이 값지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아내도 나와 함께 했다. 밥을 굶어가며 자식들 옷을 챙기고 밤늦도록 재봉틀을 돌리며 살림을 보탰다. 우리 부부의 노후 준비는 언제나 뒤로 밀렸다. 그저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봄날이었다. 늘 함께 산책하던 아내가 내 곁에서 휘청거렸다. 처음엔 단순한 어지럼증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내는 갑자기 쓰러져 내 손을 놓아버렸다. 나는 다급히 이름을 불렀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무너졌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다. 뇌출혈이 심각하다. 수술을 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들 거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집을 팔았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집. 자식들을 키운 추억이 담긴 곳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아내의 생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적금도 해약했다. 남은 돈은 수술비에 턱없이 모자랐다. 나는 결국 고리대금에 손을 댔다. 이자가 얼마나 높은지 알면서도 그때는 살리는 게 먼저였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앞날이 캄캄해졌다. 수술은 간신히 성공했다. 그러나 아내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반신이 마비되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나는 매일 병실에 찾아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힘내, 곧 좋아질 거야. 우리 다시 함께 걷자. 하지만 그 말이 아내의 마음에 닿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나는 다시 일거리를 찾아 헤맸다. 나이든 몸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허드레실과 막노동을 이어갔다. 낮에는 무거운 짐을 날랐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다. 손목은 붓고 허리는 휘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내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내 노력에도 한계가 찾아왔다. 3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족분 더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새벽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무릎이 꺾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수십 년을 함께한 내 반쪽이 그렇게 나를 두고 갔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자식들도 장례에 왔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다. 눈물보다는 현실적인 걱정이 더 앞서는 듯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니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내마저 없었다. 평생 일에 모은 돈은 자식들 뒷바라지와 병원비로 사라졌다. 나는 텅 빈 두 손으로 홀로 남겨졌다. 장례가 끝난 후 나는 작은 고시원으로 옮겼다. 좁은 방, 공용 화장실, 허름한 복도. 이제 그곳이 내 집이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매일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눈물을 오래 흘릴 여유도 없었다. 고리대금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 이번 달 이자는 꼭 내셔야 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네,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소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짊어진 빚은 앞으로 내 삶을 송두리째 삼킬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여보,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차가운 방 안에 메아리만 남았다. 아내의 장례가 끝난 뒤 나는 깊은 허무 속에 살았다. 남은 건 고시원 방과 빚뿐이었다. 내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럴수록 자식들이 의지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들이나 딸이 내 곁을 지켜주리라 믿었다. 나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 들려온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회사에서 힘든 시기라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겨우 대답했다. 그래, 알겠다. 너 사정 알겠다. 건강 챙겨라.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이런 대답을 듣게 될 줄이야. 며칠 뒤 딸을 찾아갔다. 낡은 아파트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뛰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딸이 문을 열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아빠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혹시 잠시만 함께 살아줄 수 있을까? 딸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도 지금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요. 빚도 있고 남편과도 힘든 상황이에요. 죄송해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키운 자식이 이렇게까지 등을 돌릴 줄은 몰랐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딸의 집 앞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열이 펄펄 끓던 어린 딸을 밤새 안고 있었던 순간, 비 오는 날 아들을 등에 업고 병원까지 달려갔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지금 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 나는 결국 혼자가 되었다.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과 삶에 묶여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폐지를 줍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먼지가 가득한 현장에서 땀을 흘렸다. 노인 노동자의 삶은 너무 고됐다. 저녁이면 몸은 부서질 듯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자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라도 몸을 끌고 나가야 했다. 나는 매일 생각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자식들은 나를 이렇게 버렸을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저 고독과 배신감만이 내 곁을 지켰다. 나는 깨달았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라도 내 마지막 순간에는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골목길로 걸어갔다. 나는 매일 새벽 어둠 속에서 일터로 향했다. 손에는 낡은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허리는 이미 굽어 있었다. 폐지를 줍는 일은 고됐다. 추운 겨울 새벽 골목마다 쌓인 종이를 주워 담으며 발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견뎌야 했다. 공사장에 나가는 날은 더 힘들었다. 젊은 일꾼들 틈에서 나는 느린 몸으로 버텨야 했다.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다가 어깨가 덜컥 빠질 것 같았다. 곡괭이를 휘두를 때는 손이 떨렸고 철근을 옮길 때는 다리가 흔들렸다. 저녁이면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이자를 갚아야 했고 먹을 끼니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살았다. 대부분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는 게 전부였다.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었다. 돈은 모두 빚으로 빠져나갔다. 어느 날이었다. 공사장에서 자재를 나르던 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순간 발이 헛디뎌 쓰러지고 말았다. 동료들이 다가와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제대로 일어설 수 없었다. 허리와 다리가 고통으로 저려왔다.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치료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 억지로 일을 이어갔다. 몸은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다. 밤이 되자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작은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약조차 살 돈이 없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겨울 바람은 매섭게 불어왔다. 거리에 나가 폐지를 줍던 손이 얼어붙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고 손끝은 감각이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차라리 이대로 쓰러져도 괜찮지 않을까. 아내의 사진이 눈에 아른거렸다. 여보, 나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 놓고 싶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나는 아직 쓰러지지 못했다. 삶은 끝없이 나를 몰아붙였다. 하루는 끼니를 굶고, 하루는 공사장에서 몸을 다치고, 하루는 추위에 떨며 버텨야 했다. 나는 점점 늙은 몸이 아니라 망가진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게 나의 날들은 고통과 굶주림 속에 흘러갔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살아있다는 것이 오히려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나는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 그만 힘이 풀려 쓰러지고 말았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고 눈앞이 어두워졌다. 누군가가 다급히 내 이름을 불렀지만 귀에는 우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떴을 때 낯선 얼굴이 보였다. 청년 하나가 나를 부축하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저를 따라오세요. 병원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청년은 내 팔을 붙잡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억지로 끌리듯 병원으로 갔다. 다행히 큰 골절은 아니었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의사는 며칠간 무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무리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말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청년이 앞에 서서 대신 내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눈물이 났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퇴원 후 청년은 나를 자기 가게로 데려갔다. 작은 식당이었다. 밥 냄새가 가득한 따뜻한 공간이었다. 청년은 말했다. 여기서 같이 일해보시겠어요? 나는 놀라 고개를 저었다. 요리라곤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간단한 설거지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나는 주저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갈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나는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시작했다. 설거지, 청소, 손님 상 치우기. 작은 일이었지만 내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청년은 나를 주방으로 불렀다. 간단한 야채 손질부터 가르쳐 주었다. 칼을 쥐는 손이 서툴렀지만 오랜만에 배우는 기분이 내 마음을 설레게 했다. 청년은 인내심 있게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나는 느린 손길로 따라했다. 밤이 되어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나 아직 버틸 수 있어. 오늘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했어.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조금은 따뜻했다.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인연이 내 삶을 바꾸리라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 식당은 점점 손님이 늘어났다. 내가 만든 국물과 찌개가 사람들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음식을 맛보고 비웃었다.
늙은이 손맛이라니 기대도 안 했다. 하지만 국물을 한 숟가락 뜨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조용히 그릇을 비우며 한마디를 남겼다. 이 맛은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맛이다. 그 순간 나는 가슴 깊이 울컥했다. 점심시간이면 식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로 가득했다. 어떤 손님은 멀리서 일부러 찾아왔다고 말했다. 어르신 손맛이 그리워서 다시 왔다고. 청년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이곳은 어르신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아직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어서 다행이다. 주방 한쪽에는 늘 땀이 흘렀다. 무거운 국자를 흔들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보, 내가 아직 살아있다. 내가 만든 국물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 눈물은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눈물이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눈물이었다. 청년은 내게 말했다. 함께 식당을 운영하지 않겠느냐고.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어르신의 삶이 이 식당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했다. 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여기서 다시 걸어보자. 그날 밤 고시원에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나 다시 국자를 잡았다. 내 삶을 버리지 않았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꼈다. 식당에서의 나날은 바쁘게 흘러갔다. 주방 안은 늘 뜨거웠고 손에는 국물이 묻어 있었다. 땀은 흐르고 손목은 욱신거렸지만 나는 묵묵히 버텼다. 손님들은 내 국물 맛을 기억했다. 오늘도 할아버지, 국물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뜨겁게 했다. 청년은 내 옆에서 늘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덕분에 식당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제 여기는 두 사람이 함께 지켜가는 곳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내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식당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아들이었다. 내게서 등을 돌리고 냉정한 목소리로 외면하던 아들이 식당 문을 열고 서 있었다. 순간 내 손이 굳어졌다. 국자를 잡은 손에 힘이 빠졌다. 아버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멀리서 그저 그 얼굴만 바라봤다. 아들은 다가와 말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과 함께 무릎을 꿇었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다. 나는 식은 땀을 흘렸다. 이 순간을 기다렸던 걸까? 아니면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걸까? 내 가슴은 흔들렸다. 그러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오랫동안 그에게 외면당했던 기억이 밀려왔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냉랭하게 서 있던 그 얼굴. 내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을 때 손 내밀어 주지 않았던 그 순간, 그 기억들이 화살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낮게 말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 내가 무너질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내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아들은 떠났다. 남겨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청년은 조심스레 내 옆에 와서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내 마음은 갈라진 땅처럼 메말라 있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딸이 찾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온 딸의 얼굴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딸은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주변 손님들이 다시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또다시 갈등이 일었다. 아픈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열이 나던 딸을 밤새 안고 있었던 기억.
비 오는 날 등에 업고 병원까지 달려갔던 기억. 하지만 그 따뜻한 기억을 덮어버린 것은 내가 무너졌을 때 그들의 차가운 외면이었다. 나는 말했다.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이제 와서 눈물을 흘려도 내 가슴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딸은 고개를 숙였다. 그 느낌만 가득 울려 퍼졌다. 시간은 흘렀다. 아들과 딸은 몇 번이고 식당을 찾아왔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보였다. 내 앞에 앉아 사죄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열리지 않았다.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날 아내의 산소를 찾았다. 자식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혼자였다. 묘비 앞에서 나는 속삭였다. 여보, 우리 자식들 결국 이렇게 컸다.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 내 가슴의 상처는 너무 깊다.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차갑기만 했다. 밤마다 고시원 방에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자식들을 공부만 시키고 성공만 바라보며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 그들은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랐지만 정작 사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다. 나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어주며 살았다. 그들은 내 요리에 감동하고 감사했다. 하지만 정작 내 자식들은 내게 남겨준 게 상처뿐이었다. 나는 웃으면서 손님들을 맞았지만 내 가슴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한이 가득했다. 청년은 종종 말했다. 어르신, 이제는 마음을 푸십시오. 자식들도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마음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상처는 깊이 새겨져 있었고 나는 끝내 그 상처를 덮지 못했다. 세월은 다시 흘렀다. 자식들은 여전히 내 곁을 맴돌았지만 나는 끝내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부모의 삶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됨을 가르치지 못하면 결국 부모도 자식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내 남은 생은 식당의 국물과 함께 흘러갔다. 손님들은 내 국물 맛을 찾았고 나는 그 속에서 작은 의미를 얻었다. 그러나 밤마다 혼자 방에 돌아오면 가슴 한구석에 남은 상처가 다시 도져왔다. 여보, 내가 끝내 자식들을 용서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눈물과 배신을 잊을 수 없다. 내 가슴은 차갑게 굳어버렸고 나는 이 한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용서하지 못한 잔인한 현실 위에 쓰여졌다. 나는 여전히 국자를 잡고 있었지만 내 가슴은 끝내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그러나 내 곁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식당을 함께 지켜온 청년이었다. 그는 날마다 내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이제 저에게는 가족 같은 분입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내가 바랐던 자식의 말은 끝내 듣지 못했지만 이 낯선 청년의 진심은 내 마음을 조금은 녹여주었다. 청년은 내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를 사왔다. 어르신, 오늘 하루만큼은 일 내려놓으세요. 함께 밥을 먹고 술 한 잔 기울이며 웃음을 나눴다. 자식이 비운 자리는 여전히 공허했지만 그 빈자리를 청년이 조금씩 채워주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청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바라던 가족이 꼭 혈연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밤이 되어 고시원 방에 돌아오면 아내의 사진 앞에서 속삭였다. 여보, 나는 끝내 자식들을 용서하지 못했다. 그 상처와 한은 내 가슴 깊이 남아있다. 하지만 내 곁에 남아준 이 청년이 내 남은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것이 내가 얻은 마지막 선물인지도 모른다. 나는 여전히 국자를 잡고 있다. 국물은 끓어오르고 식당 안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비록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내 옆에는 새로운 인연이 있었다.
그 청년은 이제 나의 또 다른 아들이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